이거 마이크.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들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거 못할 짓이다. 응? 가운데. 그렇지. 맞아. 점이야. 저런. 입술 할 거야.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 엄마는 그렇게 나보고 자꾸 입술을 칠하라고 하다. 나 그거 지정사 음악 하나도 못하는데. 응. 저희 예상대로 시작할까 아니면 5분 뒤쯤 시작할까요? 보통 그쵸, 사람들이 네, 그냥 해도 그냥 네, 할까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 가신 분 계셔가지고 네. 오시고 나서 네. 내가 딱 거기까지 닦아놨는데 어떻게 알았어? 내가 딱 거기 3개만 닦아놨어. 딱 걸렸네. 응? 어디? 내려오셔가지고 앉으시면 클래식. 거기서 안 오셨어. 아니, 오시다가 뭐 어떤 뭘 쳤나봐. 뭐 사고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총무님. 나머지는 안 불렀지. 원래 총무님도 오시지 말라고 그랬었어. 그랬어. 요즘 먹으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연주할 때. 진짜? 많아요. 어차피 연주는 이따 간대. 형준아 이거 먹을래? 이쪽 가서 먹어. 안 먹어. 지금 안 먹는데 먹으면 그거 한대. 연주를 못 하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너무 날씨가 좋죠? 네, 오늘 혹시 여러분 오늘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그쵸.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사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좀 이렇게 침울한 느낌이어서 네, 신나는 오프닝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간단히 1부에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부에는 또 클래식 연주와 함께 인문학 콘서트의 그런 느낌으로 이제 편한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좀 뒤에 계신 분들은 앞에 앉으셔도 되고 네, 편하게 좌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앞서서 오늘 너무 제일 주인공으로 이쁘신 네, 우리 저자님을 향해서 한번 네, 박수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앉으셔서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 원래 항상 비올리스트 이상희로만 인사를 드렸는데 용기 내서 한번 저자라고 비올리스트이자 저자 이상희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이제 편하게 앉으셔서 제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좀 이렇게 딱딱한 느낌보다는 관객과 소통하는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이제 원하신다고 해서 오늘 컨셉도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는 자유롭게 미리 생각해 두시면 조금 이따 Q&A 시간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책 소개에 앞서서 간단히 저자님에게 포커싱을 한 간편한 질문을 먼저 해볼 텐데요. 지금의 본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정체성이 혹시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정체성이란 거를 잘 모르고
아, 그래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아, 얘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 거기까지. 네.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정체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 맡아진 일, 해야 하는 일 이렇게만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쓰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게 이제 좀 갈피가 이렇게 딱 잘 잡히면서 좀 반반, 좋은 반, 싫은 반. 왜냐하면 정체성이라는 거는 그 딱 하나에 정해져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런 단어 자체가. 그래서 나 정해지기는 싫은데 그때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고 싶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를 사실은 잘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책으로 제가 저의 속사정을 다 드러내는 그런 용기를 가졌으니까 정체성이란 거를 좀 있다고 이제는 봐야겠죠? 만들어야겠죠? 이제부터. 네. 그럼 혹시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한 이력인데 네, 잠깐 이게 앞뒤랑 좀 이렇게 준원아, 이거 좀 해서 네. 이거 앞뒤를 좀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탄탄한 이력인데 그 과정에서 혹시 스스로 어떤 연주자라고 느끼셨었나요? 관객하고 함께하고 싶은 연주자. 외롭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연주자요. 네. 네. 사실 사람들이 보는 모습과 본인이 느낀 내면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내면에 좀 간극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봤을 때 사실 되게 화려한 클래식 연주자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본인의 또 내면과의 또 괴리는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내면에서는 저는 클래식을 사실은 화려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너무 외롭고 클래식을 표현하자면 절제?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원래 클래식의 시작이 서양에서 시작됐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분들이 다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작곡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그게 성공되면서 그 성공들이 하나하나 업으로 쌓이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그분들도 아마 그거를 작곡하셨을 때는 그분들은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네, 아마 돌아가시고 나서야 좀 이름이 날린 작곡가들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내면에서는 너 지금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 연주자라기보다는 끝까지 가는 연주자가 되자. 네, 저는 내면에서는 이렇게 계속 소리치고 있어요. 네, 사실 저도 다른 강연을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클래식 전공이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 앞에서 좀 제가 오히려 떨려가지고 사실 제가 원래 다른 진행도 많이 해봤고 했는데 그래서 네, 초반에 제가 너무 떨렸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저는 다른 정치인분들이나 시인분들 강연을 많이 했지만 음악 선생님은 사실 저희 회사 출판사에서도 처음 해보기도 했고 제가 음대생이었기 때문에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되게 와닿고 되게 고독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주자로서 내가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많은 평가도 받아야 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내면을 또 갈고 닦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빛의 울림으로 이제 살아오다 약간 이 저자 이제 분의 제목처럼 어떤 삶의 순간에서 혹시 이 제목이 생각이 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제목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빛이라는 거는 저희 눈에는 흔들리면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빛도 공기 중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다 떠다니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빛이 너무 밝으면 그 그림자가 더 진한 거 저는 그게 사실 좀 겁나요. 네, 저는 빛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책임감 때문에 조금은 더 빛나도 될 것 같다라고 주저앉은 적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빛의 울림으로 살아오다는 계속 진동을 하면서 빛을 내보자. 내가 빛을 내보자. 내가 밝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고 또 누군가가 그림자가 있을 때 내가 거기서 밝혀주는 사람이 되보자. 예, 그런 사람이 되자는 생각으로 사실은 썼어요. 빛의 울림으로. 빛이 울린다는 건 좀 힘들죠? 네. 네. 네, 사실 클래식 연주하시는 저 선생님들도 많이 알지만 클래식 연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말을 잘해주셔서 저도 되게 인상 깊게 지금 긴장을 풀어가면서 저도 궁금한 거를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저자분의 이력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인간다운 이런 라이트한 질문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들 혹시 책 있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그래도 그 저자님의 이력을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해 드리면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사 전문사를 졸업을 하시고 이제 피바디에서 박사 재학 중에 이제 오케스트라 입단을 하시고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으시고 지금은 이제 다양한 학교에서 출강을 하시고 계신데 제가 또 특이하게 봤던 부분은 뭐 이렇게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도 하시고 서초교향악단의 수석으로도 계신데 유튜브를 또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뒷부분에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클래식 연주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토크 콘서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시고 결국 나에 대한 브랜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없는 이유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업계는 나다움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나답게 이제 내 브랜딩을 하고 내 영상을 올리고 정말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라고 진실성이 느껴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걸 보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네. 네, 제자가 선생님 요새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저희 한번 그런 거 해봐요. 그러는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계속 미뤘어요. 저는 약간 좀 느리게 가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알았어, 준비 좀 해볼게 라고 하고서 카메라도 좋은 거 사고 뭐 모든 그 도구는 아주 프로들이 쓰는 걸로 샀어요. 마이크까지. 그랬는데 막상 하려니까 좀 귀찮은 것도 있고 잘 모르니까요. 제가 잘 모르니까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데 계속 제자들이 푸시를 했어요. 선생님 도대체 언제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우리 연습하자. 이제 저는 연주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연주하자. 한번 해봤어. 그래서 찍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막 처음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촌스러워요. 이렇게 뮤, 직, 상, 왜 하면서 약간 촌스럽지만 그게 되게 지금은 추억인데 그거를 제가 편집하고 찍고 다 하다 보니까 편집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르다 보면 나중에는 보통은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해야 사람들이 질려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자르다 보니까 한 3분? 예, 그때는 숏도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놓고서도 못 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저만 한 게 아니라 제자들하고 같이 했는데 제자들 얼굴에 혹시나 민폐 끼칠까봐 제가 못한 것도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제 거 보면은 여기 베이스 플레이어 이따가 나오실 건데 저분의 그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저분이 또 QR도 질문도 얼굴은 안 보이시는데도 계속 질문해 주시면서 하신 목소리, 남자분 목소리가 저기 베이스분 선생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지런하게 못 올려요. 네, 그게 좀 제가 좀 오판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그 김에 스타트는 어쨌든 해놨어요. 아니, 근데 사실 유튜브 자체가 채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너무 쾌활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사실 그 자체의 기획과 편집부터 했다는 그 도전 자체가 저는 되게 너무 대단해 보여서 또 제가 클래식 오케이스가 이 분위기를 너무 잘 알아서 다른 제3자가 또 클래식 연주자가 유튜브 하네랑 또 제가 클래식 전공자로서 이 업계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기획부터 진행까지 연주 외에 이렇게 다양한 걸 하신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랑 좀 달라서 네, 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책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인터뷰를 할 텐데 사실 책 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힘들었다 하는 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어떤 게 좀 두려웠다? 약간 이런 거? 제일 두려웠던 파트는 후반부에 나오는 학생을 가리키면서 제자와의 파트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그게 제일, 왜냐면 앞에 얘기는 저만의 얘기니까 제가 뭐 이상하게 써도 제 얘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제자들하고 함께한 파트를 쓰기에는 조금 그 친구들한테 혹시나 제가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좀 쓰기가 어려워서 약간 좀 바꾸기도 하고 사실은 그랬지만 그래도 거의 맥락은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네, 그럼 혹시 그래도 내가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하셨겠지만 이제 써야겠다라고 이제 그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원래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아닌데 바이올린으로 어느 유명한 대학의 악장으로 이제 플레이를 했었어요. 그때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제가 나갔는데 그분을 한 20년 후에 만났는데 그분이 화음 챔버에서 음악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빠가 저기 왜 있지? 하고서는 오빠 우리 한번 봐요. 그러고선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악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어디에 이제 보좌관이나 그런 거를 일을 하시면서 악기는 또 악기대로 하시고. 근데 그분한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저보다 3살 많거든요. 그랬더니 책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되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요새 뭐 어떻게 보면 책 다 요새 아무나 써. 작가들이 다 써주시고 뭐 이래.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뭐 교육용이나 뭐 인터넷에서 조금 이렇게 공부해서 하는 거지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작가님의 도움보다는 본인이 정말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오빠는 썼어요? 나는 2번이나 썼어. 네, 그래서 근데 왜 난 몰라요? 그랬더니 자기가 세상에는 내보내지 않았대요. 자기가 자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에 하고 오빠 그러면 나도 좀 도와주세요. 오빠가 많이 써봤으니까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나 딴 거 해야 돼서 안 돼.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그냥 한번 그럼 제가 써놓을 테니까 나중에 좀 도와주세요. 여기 이제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네. 그래서 그걸 좀 써내려갔어요. 그거 덕분에 검토받으려고. 네. 그러다가 너무 좀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내가 찾아서 내가 해보자. 그러고서는 이제 출판사를 찾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일은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느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출판사와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지금도 아직 열심히 쓰고 있을 거예요, 뭔가를. 네. 네, 사실 그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약간 이걸 실천으로 하기가 어렵고 이제 저희 회사는 비유를 하자면 약간 PT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분들이 일단은 사실 저희가 뭐 인터뷰를 따거나 다듬어도 저자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잘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뭐 표지 카피라이팅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자분은 어떤 분인지 저희가 이제 다 분석을 하는데 약간 이 책 자체가 사실 미루면 10년 뒤로 하고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도 나 이거 10년 동안 준비했다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없고 내 스스로가 뭔가 발전적으로 하고 싶어서 약간 사소고생하는 느낌이어서 많이 중단을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저자님을 작업을 하면서 약간 이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의 생각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이 어떻게 보면 책 제목도 되게 저자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진정성을 또 가질 수 있을지 이게 책을 쓰는 과정을 사실 이 앞에 넣은 이유는 이 과정을 모르면 그냥 연주해도 1시간 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연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고 뭐를 열심히 했고를 알고 들으시면 그 오시는 분들도 되게 더 가치 있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이거 책 왜냐면은 저도 책을 이제 써봤을 때 약간 이제 질투도 많아지고 약간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자기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용기고 또 되게 몇십 시간, 몇백 시간을 투자하신 그 책을 2시간이면 읽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다른 사람의 몇백 시간의 노력을 난 1~2시간 안에 읽을 수 있다니 그리고 이 저자분의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를 또 오늘 이 순간에 계신 분들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니라고 신기함을 가지면서 들으시면 같은 거를 좀 들으셔도 더 재밌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쓰면서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의 목차가 있으실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빠가 편찮으셨을 때, 아. 네, 9월에 시작했는데 10월 초에 아빠가 갑자기 편찮으셔가지고 응급실에서 이제 중환자실로 가시고, 그때가 가장 큰 뭐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죠. 그때가 가장 그리고 많이 생각났고, 그때가 내용들이 내가 아빠랑 같이 어떻게, 내가 비올라를 어떻게 시작,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 그 전에 과거가 생각이 사실 잘 안 났어요. 그렇다고 뭐 앞만 보면서 가는 게 아니고 저는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인데 과거가 정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아빠가 도와주셨어요. 지금 다행히 건강해지셔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근데 사실 그 책 쓰기 전에 아까 이제 힘드셨던 부분도 있지만 저는 책 쓸 때 고민했던 게 뭔가 약간 내 이야기를 일단 어디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러고 이 책이 나왔을 때 혹시 질투는 있지 않을지 멘탈적으로도 좀 힘들었었는데 혹시 또 그런 걱정은 없으셨나요? 뭐 이렇게 책 나오기 전. 네, 두 번째 게 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것도 보고 뭐라고 또 시비 거는 사람 있겠구나. 네, 또 뭐라고 하는 사람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제일 두려워요. 사실 지금도 두려워서 크게 못 알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아오다 보니 느리게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 되어 있었으면 저도 만약에 그거랑 같이 경쟁하면서 이겼겠죠? 저도 되게 승부욕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 제자들이 잘 되는 걸 원하고, 그래서 너 그 언니 제자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거 안 하면,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왜 그 학생한테 막 푸시하는지를 좀 이해해줘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저 집은 저기 누구 선생님 집안, 우리는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안이 이기려고 하는구나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너무 그게 보이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멀리 하다 보니까, 그냥 밖에 나오자. 그냥 내 삶을 찾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용히 살게 된 거예요. 그나마 이름이 특이해서 한 번에 기억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요 얘기를 제가 또 질문을 넣었던 이유가 책을 쓰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남들보다 튀면 잘된 거보다 뭐가 좀 부족한 거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고 약간 이렇게 책을 하나 나오기까지 정말 진실되게 정말 좋은 목적을 썼는데도 질투하시는 분들은 또 뭐 자기 자랑하려고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23때 책을 써서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았으니까. 또 이게 한국의 정서인데 또 요게 제일 끝판왕이 좀 클래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강연에도 저희가 사실 저자분들의 이제 결이 다 다른데 저희 회사에서도 몇백 건을 진행해봤지만, 저희가 먼저 강연회를 제안하신 저자분들은 저희가 10년 동안 5명밖에 안 돼요. 그 5명 중에 한 분으로 합수한 거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랬던 이유가 저도 이제 음악을 전공했지만, 저희 회사에서 많은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사실 책이 자기 PR용이 메인이시다 보니까 저희도 작업을 하면서 진실성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 회사에서 또 많은 저자분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저희한테 계속 이제 소통하면서 얘기하셨던 게, 뭔가 이렇게 클래식을 모르는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입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잘났다, 내가 알리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거를 진실되게 알려주는 좀 진솔한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를 몇 번이나 강조를 하셔서, 이분은 우리 회사에서도 좀 같이 이렇게 띄워드려도 리스크가 없는 저자분이다. 제 얘기 표현을 하면. 조용히 살았어. 네, 그리고 저도 또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를 알아서, 꼭 이제 사실 이제 일정을 맞춰서라도 내가 꼭 MC를 봐서 이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오시는 분들, 이게 자기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진실됨을 내가 꼭 전달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늘 꼭 제가 MC를 보고 싶어서 먼저 저희 회사에서 요청을 했었고, 네. 그럼 이제 요 앞에 이제 저자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책을 쓰고 나서 혹시 지금 느껴지는 달라진 점이 또 있을까요? 지금은 그 전에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지금은 되게 관심받고 사랑받는 느낌이 좀 더 몸으로 많이 느껴져요. 네, 나를 조금 더 잘 알아주는구나.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야가 보이고 좀 독해 보이고 이렇게들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읽으시면서 얘도 힘들었네 하면서 조금은 좀 위로 반, 또 좀 관심 반.
이렇게 아니면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강해 보이면 좀 다가가기 힘들잖아요. 친해지기 싫고 네. 본의 아니게.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를 정리한다고 쓴 책인데 너무 축복 같은 선물의 글귀나 또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그래서 정말 내가 많이 사랑받고 그러고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내가 이 책으로 왜 이걸로 알았지? 그 전에부터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런 좀 죄송함도 있어요. 좀 못나 보이는 거죠. 아니, 근데 약간 오히려 겉이 좀 화려하거나 소위 말해서 좀 세 보이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나요? 네. 저도 보면 저도 맨날 뭐 연주도 하고 사업도 하죠. 맨날 세 보인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더 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공감이 됐고 또 그 여담으로 이렇게 저는 또 부러웠던 게 이제 남편분이 너무 자상하시고 막 진짜 강연회 전에도 같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 보고 너무 부럽다. 너무 이렇게 보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시는 것도 보이시고 또 오늘 오신 분들도 많이 초청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한정으로 VIP들만 이제 오늘 초청을 해서 코지하게 이런 느낌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만큼 맞아요. 오늘 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책에 대한 얘기를 질문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사진 영상 많이 찍어서 이렇게 많이 책과 함께 올려주시면 책 홍보도 오신 김에 이제 왜냐면 이 책을 첫 선보인 분들이 아직 지금 다음 주에 유통이 돼서 저희가 이 강연을 위해서 퀴브를 어제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정부서점에 유통이 되고 네이버에 이미 등록이 됐는데 이 실물로 보는 첫 VIP 고객분들인 만큼 오늘 오신 김에 좀 이따 사인도 많이 받으시고 많이 인스타에 올리셔서 홍보를 해주시면 저자분께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다음 간단한 질문들을 준비한 거는 책을 받았지만 또 읽는 걸 미루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책 목차에 따라서 이것만 들어도 책에 대해서 간단히 알 수 있게까지 하도 질문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저자분이 이렇게 노력해서 책을 쓰셨고 이 강연회가 좀 지루해질 수 있지만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인트로였다면 지금부터는 분명히 책을 오신 분들은 읽으시겠지만 혹시나 미루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 목차에 따라서 파트별로 제가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요거에 대한 답변만 들으셔도 어디 가서 이제 나 이 책 읽었고 이런 내용이다 라고 아는 척 하시기 좋게끔 제가 이제 깔끔하게 요약해서 네. 질문지를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목차 파트별로 제가 쭉 흐름을 맞춰서 질문을 준비했는데 10살 때 내 손으로는 안 돼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혹시 어떤 감정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감정은 나 피아노 못 쳐? 네, 그냥 이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어요. 왜냐면 5살 때부터 피아노를 계속 쳐왔기 때문에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겠지, 감기처럼. 근데 진짜 끝나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냥 딱 커트해버리신 거예요, 선생님의 그 말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안 하길 잘한 것 같기도 한데 그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동적으로 살아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못해. 너 이제 손 짧아서 안 되는데 다른 거 해볼까? 음악 할래? 요 선택이 그때 있었었죠. 그때는 이제 옥타브가 안 닿아서 네, 도에서 도가 안 닿아서 그땐 절실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4학년 때 조선일보 콩쿨도 나갔죠. 근데 그 콩쿨을 나간다는 자체가 해보겠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망한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제 가르치시는 제자분들을 봤을 때 또 이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보다 짧은 친구는 아직은 못 봤어요. 제 제자들 중에. 네. 근데 그게 저보다 얇은 친구는 보고, 근데 다 요즘에는 더욱 저보다 훨씬 긴 친구, 남자손 같은 여자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 친구들 다만, 사실은 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다 악기는 해볼 수 있거든요. 10손가락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근데 거기에, 선생님 저는요, 손에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고민을 털어낼 때는 저는 자신있게 얘기하죠. 나는 그 손 때문에 그만둔 것도 있다. 너는 그 정도, 그거는 아니야. 저는 경험했으니까 누구보다 자신 있거든요. 근데 또 그 친구들은 또 그런 것까지는 아닌가 봐요. 네, 그랬었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클래식 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타고나신 분들이 많아서 약간 연주가 안 됐던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 책에서 또 여기 포인트다 제가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나도 할 수 있다. 약간 맞아요. 오히려 이제 한국에서는 나만 할 수 있어, 그럼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건 내 소리다라고 느끼기가 저도 클래식 연주를 이제 전공한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배울 때도 그렇고 뭐 이제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게 딱 내 소리야라고 느껴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스스로 만족을 엄청 했던 소리와 연주회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연주에는 다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냥 이거는 연주하시는 분들만 느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심장이 막 울릴 때가 있어요. 심장이 원래 팍팍 뛰는데 심장이 와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때 그러면서 제 몸에 이렇게 전신이 다 뜨거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아마 연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이 소린가? 이게 내 소린가? 그럴 때 저는 이게 내 소리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약간 연습이 끝이 없잖아요. 네. 그 멘탈 유지 혹시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연습이 끝났다 아니지만 그렇다고 밥만 먹고 연습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 멘탈을 혹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 멘탈. 네. 연습 방법의 노하우 혹은 저는 안 되는데 먼저 연습해요. 잘 되는 데는 사실은 저는 별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되는 데만 처음부터 아예 거기로 가요. 악기를 풀려면 아예 처음부터 어려운 데부터 가요. 그러면 그 어려운 걸 하면서 손이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자연히 연습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스케일부터 시작해서 보잉 연습도 하고 뭐 왼손 뭐 하고 뭐 이거 한 다음에 해라. 근데 사실 연주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저희 연주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독주회나 뭐 오케스트라 가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바로 어려운 걸 들어가는 연습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혹시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도 무대에서 또 약간 다른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무대에 서기 전에 떨리는 약간 그 학생들한테 혹시 그런 팁이 있으실까요, 선생님으로서? 연습할 때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면 돼요. 내가 연습할 때 이러면 이게 됐었다라고 하는 설계를 해놓으시면 그 설계대로만 연주를 하세요. 무대에서. 네, 그게 가장 그걸 하나씩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그게 되게 안 되거든요. 내가 연습할 때 이 부분은 이랬어야 됐어를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은 다음에 무대에서 들어가서도 사람들 많으니까 긴장돼서 안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 떠올리는 연습을 집에서 계속 하세요. 그래서 연주 경험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무대 연습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약간 그 무대 자체를 공포스럽게 생각하시는 연주자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극복하기가 이제 생각하기가 힘들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저자님께서도 그래도 그 슬럼프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연주자로서 혹시 극복했던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슬럼프는 저도 안 하게 됐었다가 갑자기 주변에서 상희야 여기 객원 들어왔다. 뭐 여기 어디 오케스트라에서 오페라 하는데 너 할래? 그럼 좀 심심하잖아요. 연습을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심심해요. 그러면 돈이나 한번 벌어볼까? 하고서는 이제 가서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 같이 알았던 친구들, 선배, 오빠들, 뭐 언니들이 막 다 연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냥 기분 좋게 악기 메고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러다 보면 그 슬럼프가 자연히 극복됐어요. 저는. 네. 그리고 뭐 무대에서 떨림? 지금도 전 떨려요. 떨리는데 저도 무대에서 떨려요. 근데 저분들은 내 연주를 들으러 왔는데 내가 지금 떨면 안 되는데 이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그러니까 연습할 때부터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죠. 내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막 환호해 주시면 제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연동작용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제가 무대에 떨림이 그래서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럼 재능이 있고 없고의 그 기준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전 제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되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 선생님이 원하는 실내악을 레슨 받으러 갔는데 바이올린 선생님이 비올라 파트 그렇게 해. 그러면 그거 할 줄 알고 첼로 선생님이 아니면 피아노 선생님이
그 비올라 파트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지휘자 선생님이 비올라 이렇게 해주세요. 그때그때 변할 수 있는 마음? 아니면 아이디어.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제자들한테는 머리를 써서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근데 그 머리는 우리가 공부하는 암기 과목의 머리가 아니라 처세술 같이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끄집어내서 이렇게 써먹고 그러려면 연습을 제가 만약에 연습 한 번 할 때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100번 해야 100개의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사실 더 궁금한 게 많이 생겨서 좀 질문 제 없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여기 독자 입장에서는 또 공감이 되니까 왜냐면 사실 그 내가 재능이 있다 없다를 이제 내가 자신을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약간 그래도 이제 저자님도 사실 이렇게 나 연주가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진짜 너무너무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갑자기 시선이 무서울 때, 이 무대 서는 게 무서울 때 혹시 그럴 때 약간 있으셨어요? 네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되게 존경스러운 음악가 앞에서 굉장히 긴장해요. 네,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멋있다고 하는 요소들을 전부 다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는 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들을 제가 그분의 연주를 보면서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뭘 만들어야 돼? 저분 앞에서는 저분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만들어서 보여야 내가 안 떨릴 거 아니에요. 할 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런 음악가가 돼야지, 연주할 때 저렇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막상 그분이 앞에 계시면 그냥 빨가벗겨진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럴 때는 많이 긴장돼요, 사실은. 그러다가 내가 지금 이럴 나이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연주자가 왔는데 내가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조금 가라앉혀요. 근데 그게 저만의 이 회전인 것 같아요. 뇌 회전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몇백 시간의 연습 시간으로 이제 하나의 무대를 준비하시는데 사실 그럼 또 많은 일반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연주 이후에 그 허무함? 어쨌든 화려해 보이는 무대만 맨날 있는 건 아닌데 이 한 무대를 위해서 몇십 시간, 몇백 시간 연습했는데 그 연주가 끝났을 때 그 공허함이 또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연주를 또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다른 연주를 만들다 보면 네. 그 연주로 인해서 제가 그 루즈해진 타이밍을 제가 빼는 거죠, 스스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 돼, 연주자는. 불러주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만들어야 돼요. 오래 가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저도 뭐 리사이틀이나 연주가 없다면 그때 잠깐 쉬자. 고생했는데 쉬어야지 하겠죠. 그리고 또 그런 문자들이 와요. 독주회 하시느냐고 힘들었죠? 푹 쉬세요. 푹 쉬고 싶죠. 근데 쉬면 그 다음에 못 일어나요.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마음이 그렇게 에너지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잘. 네, 근데 이제 레슨을 하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레슨하면서 같이 켜주고 같이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유지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파트 2의 그 챕터로 넘어가면 사실 열등감이라는 긴 그림자라는 그런 워딩이 있어요. 근데 열등감은 그 선생님의 음악과 삶에 혹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열등감은 지기 싫어하는, 가장 그냥 쉽게 말하자면 지기 싫어하는 마음, 왠지 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길 때 드는 마음이잖아요. 가장 쉽게 말하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뭐 조금 악기도 그렇고 뭐 다른 상황도 그렇고 그렇게 막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쟤네들하고 같이 맞짱 뜰 수 있는 건 연습이다. 연습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습이 뭐냐? 안 틀리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해내는 거. 왜? 내가 안 되는 데는 쟤네도 안 될 거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제가 안 되면 다른 애들도 안 되는, 저는 아주 평범한 연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쟤네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열등감이 어렸을 때는 승부 욕구 덕분에 올라갔죠. 그때는. 혹시 일본 콩쿠르에서 이제 우승을 하셨을 때 기쁘시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난 재능이 없는데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일본 콩쿨 때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 해주셨는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그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비올라도 손은 좀 커야 되거든요. 근데 비올라 하기에도 손이 제가 그렇게 넉넉치 않아요. 근데 그때도 처음 시작할 때도 아니 처음 중학교 때도 한 2, 3년을 했는데 저는 제가 짧다고 힘들어한 적은 없는데 교수님이 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너 손 짧다고 사람들한테 다 말한 다음에 연주할 거 아니면 그냥 해. 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딱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단 한 번도 뭐 용기를 주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너 사람들한테 짧다고 얘기하고 연주할 거 아니면 그냥 해라. 이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 마음을 알죠. 아는데 그게 저도 제 선생님을 그래도 지금 존경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틀린 말씀 아니거든요. 네, 내가 손에 뭐 힘이 없고 기술이 없고 짧아도 그거를 말하지 않는 이상 관객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극복할 수 있고 재능이 없다는 걸 이겨내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능을 잘 믿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막 아까처럼 뭐 제 소리다 그럼 심장이 막 징거리네. 그게 만약에 재능이면 재능인지 모르겠지만 신체적 재능은 저는 잘 믿진 않아요. 약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의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모든 일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계열, 뭐 창업도 뭐 제가 했지만 창업이든 음악이 어떤 계열의 탑티어로 가는 길이 외로운데 결국 그게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런 분들은 항상 자기 개발에 대해서 아니 나 아직 부족해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들으면서 약간 좀 소위 말해서 현타 올 때는 그냥 해야 한다. 그냥 해야겠다. 약간 맞아요. 이유를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팠구나. 또 맞아요. 많이 네.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파트 3는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 약간 카피라이팅이 약간 영화의 그런 제목 같은데 사실 IMF 시절에 또 흔들렸던 믿음이 있으셨다고 해요. 약간 그때 에피소드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때는 친구들 다 유학 가고 그런 와중이었는데 제가 유학을 못 갔어요.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엄격하셔가지고 제가 혹시나 망가질까봐 유학을 못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가자 했는데 IMF가 터지면서 좀 상황이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조금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까지 못하러 했지? 이게 내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만약에 지금 안 가면 한 번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 승부욕. 다른 사람들 눈에 벗어나면 승부욕에서 진 거거든요. 저의 그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서 내 친구들은 다 유학 갔어? 쟤는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보일 수 있겠어요? 아마 지금도 여기 있는 연주자들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을 연주자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 뭐 바꿀 수 없으면 즐기자, 그냥 하자. 근데 그때 막 장학금 주시면서 대학원에 들어가게 돼서 돈 나왔네? 그래서 다시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 생활하면서 잊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유학생활 안에서도 약간 책에 보면은 화려한 유학생활은 또 아니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목차의 키워드가 사실 제가 키워드만 얘기하면 냉장고, 쥐구멍, 빵집 아르바이트 약간 요 세 개 키워드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냉장고는 처음에 피바디 갔을 때 중국 친구들 셋이서 한 빌라? 그 아파트 빌라에서 3명이 살았는데 냉장고가 제일 밑에 칸은 그 다른 친구들, 그 다음 중국 친구들 3층이 제 거였어요. 근데 층층마다 그 온도 다른 거 아시죠? 그 3층에만 제 걸 쓰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음식이 뭐 하나 자기네들끼리 공유했는데도 음식이 하나 없어지면 저를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된 게 그 친구들은 이미 거기서 오래 살았었어요.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 살고 저는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어를 늘리자 뭐 이런 생각으로 겸사겸사 들어갔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냉장고가 그 사연이었었어요. 그 셋이서 같이 쓰는데 3층이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G는 그러고서 다른 아파트로 또 이사를 갔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박사학위를 따서 떠나갔어요. 그럼 저도 같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를 이렇게 좀 오피스 지금 원룸 같은 거기를 하나 얻었는데 그냥 이렇게 매트만 깔아놓고 바닥에 잤어요. 자는데 여기 사이드에서 삭삭삭삭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G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제가 너무 그래도 잘 자라서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럼 그래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 지금 생각하면 머리가 나빴던 것 같아요. 비닐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닐 소리가 막 샬샬 더 나는 거예요. 더 사그락. 얘가 튀어나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압박감에 그때 제가 왜 그걸로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얘기고 또 세 번째 뭐였죠? 아르바이트. 알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친구들 다 한국에 이제 돌아오고 방학 때. 근데 나는 뭐 하지? 그래서 그냥 알바나 하자. 그래서는 면접을 막 보러 다녔어요. 아르바이트, 알바몬 같은. 그래서 그런데 갔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뭐 그렇다고 미용실에 갈 수도 없고 음식점에 가서 갈 수도 없고 빵집. 그때 여기서 말해도 되죠. 파리바게트 갔었어요. 파리바게트 버지니아점. 거기 가서 면접 봤는데 사장님은 너무 럭셔리하게 생긴 사장님이 면접을 보셨는데 이제 학생이라고 또 그나마 이제 피바디 다닌다고 좋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서 했는데 그 판에 처음에 빵을 붓잖아요. 빵 뜯어요. 빵 뜯고 식은 다음에 봉투에 넣고 즉 찢어가지고 덮고 그 다음에 케이크 박스 저 위에서 이렇게 납작하게 있는 거 다시 각 나오게 다 접고 잠깐 쉬고 있으면 사장님이 전화 와요. 왜 일 안 하냐고. 그래서 저희 다 손님이 없고 다 일을 해놨는데요. 그러면 케이크 박스 접으라고. 그래서 200박스 계속 사장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접는 거예요. 손님이 올 때까지. 그 손님이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막 20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도 미국이란 나라가 원체 크니까 그 200개가 하루에 다 나가서 그 다음날 아르바이트 가면 또 접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몸은 힘들고 대신에 마음은 편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엄마가 걱정돼서 이제 잘 지내니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편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상희야 정신 차려라. 너 거기 왜 갔는지 기억하라. 거기서 이제 맞다. 나 공부하러 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친구들 방학 동안에 한국 간 사이에 연습 더 하고 공부 더 해놔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만두기 시작했죠. 사장님한테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 빵집에서 캐시어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 여자들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하잖아요. 그 캐시어 하면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지금도 그쵸. 그 캐시어 그 장난감 보면 네. 너무 하고 싶은데 손이 사이즈가 안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물론 네. 그거 이제 마감할 때 돈 안 맞으면 제가 메꿔야 됐죠. 근데 이상하게 저는 똑바로 했는데 마감이 꼭 안 맞더라고요. 네. 그럼 시카고 오디션에서 연주 도중에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감각일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 무대에서 제가 시카고 심포니 오디션 보다가 내가 뭐 하고 있지? 나 연습했는데 왜 딴 거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딴 거가 뭐냐면 그 곡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난 될 거야. 난 돼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한 거죠. 너무 간절해서 집중을 못 한 거예요. 네, 그때 이거 내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구나. 제 몸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 연습할 때 생각은 이 곡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해야 돼를 연습했고 그 자리에서 나 여기 꼭 될 거야 하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몸이 가서. 그래서 제가 몸이 가서 하는 연주는 너무 싫어해요. 몸이 그냥 자연히 익혀질 때까지 하라는 말은 전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무대에 나가면 되게 떨려요. 마음이 다르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파트 4가 음악이 이제 알려준 치유의 선율인데 어떻게 보면 위에 이제 유학생활 포함해서 이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연주자가 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제자를 가르치셨을 때 또 가르치면서 느끼셨던 감정이 좀 궁금하긴 해요. 처음에 가르쳤을 때도 제가 교수님이 상희야 얘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얘 좀
고쳐봐라 하면서 보내신 계기가 됐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너무 진짜 연습도 안 하고 힘들었어요. 하기도 싫어하고. 근데 레슨 때마다 계속 쫓아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상희야, 너도 걔 올 때 같이 와. 그러니까 엄청 혼나는 거죠. 저는 시킨다고 했는데 학생이 안 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너 왜 쟤 저렇게 시켰어? 너 쟤 저기 되게 해놓으라고 그랬잖아? 왜 아직도 안 되니 쟤? 너 똑바로 안 가르치냐? 뭐 이러면서 혼나면서 심지어 그 시절도 스타트를 혼나면서 했어요. 전 레슨도. 첫 레슨도. 그러다 보니 레슨하는 제 스킬이 점점 좀 세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근데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후회는 없어요. 제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기 싫은데 저게 되게 할까. 네, 그런 걸 정말 많이 연구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배웠죠.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할 때보다. 그럼 파트 5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수평선을 그리는 사람들에서 사실 재능 없다라는 말이 좀 폭력적이다. 약간 이렇게 좀 네. 이렇게 멘트를 하신 게 있는데 혹시 그렇게 좀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이 빛의 울림으로 살아오다 전에 제목이 수평선을 그리다였어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만 이제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수평선을 그리다가 첫 제목이었는데 그 이유는 정말 간절한 애들이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간절함 때문인 거예요. 근데 저는 간절함이 많은 사람이 저를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 여기 계시지만 좀 저한테 이렇게 교육하셨어요. 야, 이렇게 해도 네가 똑바로 하면 네가 점수 잘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강하게 배웠기 때문에 계속 승부욕만 계속 올라간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제 걸 녹음을 했어요. 선생님이 15분 레슨을 해주셨는데 제 뒤로 제 악기 바꾼 제 친구를 그 다음 바로 순서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바이올린에서 비올라로 바꾼 친구가 저랑 똑같은 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거를 녹음을 해요. 그 녹음을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요만한 마이크, 긴 마이크를 달았었어요. 요즘 그냥 핸드폰 버튼 누르면 되지만 그 마이크를 악기 케이스 안에다가 이렇게 빼놓고 여기다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서 안 보이게. 그리고서는 저랑 똑같은 곡을 실기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걔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걔는 저보다 악기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등치도 커서 악기도 더 컸어요, 저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리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근데 저는 제 형편에서는 잘 받은 거지만 제 주변의 모든 제 친구들은 그 속에서는 제가 기죽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버티는 방법은 그 강인함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그게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지금까지 결국 그 친구가 잘 되긴 잘 됐는데 그때는 진짜 많이 마음 아팠어요. 그런 내용은 여기에는 안 썼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그냥 널리 이렇게 가다 보면 대중가요들 있잖아요. 대중가요가 위에서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그 사람들이 유명해진 거지 최고라서 알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수평선을 그리면서 그렇게 생각하길 바라고, 또 저도 그런 연주가자가 점점 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살아가면 가늘고 길지만 버티는 자가 요새는 우선이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세상하고 딱 맞는 멋있는 삶을 사는 연주자가 될 거라고 저는, 여기 제자들 여기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코로나 시절 화상 레슨을 하시면서 또 깨달은 바가 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싶은 수평선이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걸까요? 그럼 난 제자들과 이런 수평선을 그리고 싶다. 네. 제자들은 저를 이제 그 부모님이 자식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선생님도 좀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제 잘 돼서, 사실은 가르칠 때는 이 친구가 잘 돼서 나를 밟고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막상 이게 잘 돼서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좀 서글플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이겨내야 현명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이 상황은 제자들과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늙지 않겠죠? 네.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저를 많이 도와줄 거예요, 아마. 이제는, 왜냐면 이제 점점점 세대 교체가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이쪽 분들이 더 많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쪽에, 이제 그전에는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저보다 젊은 연주자들한테 도움을 받을 차례가 되는 거죠. 그래야 제가 앞뒤로 꽉 채워진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책을 쓰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있잖아요. 이제 책을 쓰고 나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거다, 혹은 이런 기대가 있다.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 가능하실까요? 네. 책을 썼으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북콘서트를 좀 많이 하면서 저를 알려야 좀 제 음악도 그거에 맞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제 음악을 들으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들으시는 거랑 제 얘기를 듣고 들으시는 거랑 아마, 아, 저게 이상의 소리구나 라고 느끼시는 포인트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를 알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는 소리가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컬러인지를 알려드리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네, 거의 사실 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1시간 동안 사실 본인의 스토리를 이렇게 다 채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또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에 가서 거울 보시고 얘기하다 보면 10분 내에 보통 끝나는데, 1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또 앞에 하신 얘기가 너무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으셨는데 혹시 헷갈리실까봐 요 연주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 소리는 이런 소리니까 이렇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한마디 하고 연주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의 비올라 소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오늘 연주하실 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혹시 가능할까요? 네, 저 뒤에 나와 있던 그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좀 집안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나오게 돼서 다른 친구가 하게 됐고, 또 저희가 그 프로그램도 조금 더 영화 음악 같이 좀, 왜 영화 음악이냐, 우리 살아가는 마음, 우리 서로 여기 다들 힘드시고 좋은 일도 많으시지만 그럴 때 마음의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영화 음악으로. 네, 영화는 사람이 사는 가장 많은 표현이 담긴 장르잖아요. 그래서 영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 영화 음악과 혹시 또 다른 클래식 음악도 있나요? 네, 영화 음악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클래식 곡인데, 마랭마레라고 루이 14세가 내가 왕이다 라고 말했던 그 루이 14세의 궁에서 연주했던 음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왕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걸 클래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앵콜이 여러분들이 앵콜 하시면은 네. 할게요. 그럼 앵콜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 앵콜은 제가 한번 다 타이밍을 하다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부의 연주회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연주 보고 봐. 선주야, 잠깐만. 대표님.